쉬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과 응답 또 토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도 있지만, 오늘 지금 현장에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손 들고 말씀을 직접 해주셔도 되고, 이제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일단 사전 질문 주신 분부터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 어, 이민환님 지금 계실까요? 음, 사전 질문을 적어 주셨는데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더 활기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안 계실까요? 지금 그러면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인로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이제 언뜻 의아해할 수 있는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비이성적인 구테타를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 비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답변하면 됩니까, 선생님? 예, 예.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처음 모두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테타는 예, 비성적인 거 아니냐. 근데 예, 왜, 이 저자는 이제 구테타의 이성이라는 부제를 붙였느냐라는 음, 질문 음, 같습니다. 예. 더 이렇게 답변 드리기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쿠데타가 이렇게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레종데타라는 아주 국가 통치 혹은 국가 구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창출해내고 조직해내는 대단히 통치 합리성적인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라서 언뜻 보기에 쿠데타 그리고 어떤 합리성, 이성 쿠데타에 이성이 있나 이렇게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뜻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 하나의 예외 상태 속에서 쿠데타가 놓여 있는 것이고 국가 이성, 국가의 통치 합리성이라는 것이 언제든 자기 국가의 위기를 판정 내리는 순간 폭력적인 형태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국가의 통치 합리성이라는 것이 전혀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뒤집으면.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이 책의 그 뒷부분에 이렇게 추천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강기명 선생이라고 스피노자 연구자이고 지금은 라투르와 스피노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제 동료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문장이 썼습니다. 그 추천사 부분을 한번 보시면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 사전 질문 주셨던 그 쿠데타 그리고 그 이성 이런 문제를 다루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모종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이라는 책은 12.3 내란 위기를 비이성적, 비상식적, 음모론적 폭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의 극복을 국민주권이라는 국가이성, 사법적 합리성, 체제의 자가 면역적 이성에서 찾는 민주진영의 환상을 거슬러 이 위기적 상황이야말로 국가이성 그 자체의 실현임을 그러나 유령적 실현임을 폭로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 비상식적, 음모론적 폭정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국가 이성을 관철시키면 이런 쿠데타는 없어질 거라는 이런 진영, 민주주의자 선생님들의 막스가 말하는 민주주의자 선생님들의 그런 환상 혹은 페이퍼 공화국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쿠데타가 가지고 있는 쿠데타가 전혀 국가 이성과는 다르고 서로 분리되거나 서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레종데타와 쿠데타가 서로 상보적인 취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이 책의 부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책을 읽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레통게타와 구테타의 관계가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주지만 굉장히 음, 모순적인
그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이 책의 핵심이면서 방금 예, 말씀하신 민주주의자 선생님으로 전락하지 않을 그 한계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예, 어떤 예. 요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그 민주주의자 선생님들이 바로 나중에의 정치를 말했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해에서 또 많은 또 주류적인 대중도 있었었고요. 말씀 드리면서 한 번 더 강조해 두고 싶은 부분은 레종대타와 쿠데타는 서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거. 레종대타, 그러니까 쿠데타를 제대로 제어해가지고 의미 있는 레종대타로 돌아가자.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 이 둘은 서로 위기 시에 서로 돌변할 수 있는 전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어떤 보완점이 되어주는 이런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적대를 구성해내고 적대의 형상을 적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 적대를 항상 구성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 주어진 것으로서의 레종대타, 쿠데타를 서로 간에 적대적인 것으로 보면서 쿠데타 끝내서 또 다른 더 나은 레종대타로 나아가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것. 이걸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근현대 사회에는 이제 쿠데타가 너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쿠데타,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못했던 쿠데타들도 꽤 있었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국가적 과제? 이제 그런 다시는 이제 계엄이나 그런 쿠데타가 없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어떤 시급한 음, 과제가 항상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 책 앞부분에 그 썼던 문장 중에 그 우리들 민주정에서의 결단, 예외에 대한 비평이 거듭 필요한 이유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정 안에서의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게 당연히 지금 그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 민주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상 민주주의가 허락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 그따위 민주주의의 파괴야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의 문제 제기이기도 한 것이죠. 민주주의 안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작동 정지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바깥이 민주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상학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잘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다뤄져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테타를 포함한 그 내부 동력으로 삼고 있는 내정부터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에 대한 비전 이미 이 자리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상민 선생님께서 그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민 선생님 현장에 계실까요? 직접 말씀해 주시면 질문을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좀 괜히 이런 데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질문? 뭐 혹은 그 고리라는 책이 좀 무거운 개념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을 나누고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을 얻어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편하게 질문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독을 해볼게요. 이상민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그렇다면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냐? 정치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사회가 정치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어려울까요?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와 사회, 그 왜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이런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이 국가의 통제 혹은 통치성으로부터 그런 보호와 복종의 교환 관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역시 사회에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당연히 어, 이렇게 일그러진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마르크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거 게발트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어, 일그러진 채로 포함되어 있고 잉태되어 있는 새로운 사회의 힘을 분만해낼 수 있는 상황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고 그건 당연히 사회라는 사회적인 것 이런 맥락 속에 담겨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아까 정치, 사회 이게 지금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질문 속에서 이렇게 해석 안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달리 해석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정치는 또 뭐 예를 들면 치안하고는 다른 맥락 속에서 읽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통치 혹은 내치의 개념으로서의 치안, 폴리스, 그 치안의 영역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서의 사회 혹은 정치 이렇게 정치와 사회를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적대 구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쿠데타와 레종데타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모조 적대이고 오류를 일으키는 적대, 환상 어떤 착시를 일으키는 그런 민주주의자 선생님들의 사고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 혹은 정치적인 것의 이념은 어디까지나 광장에 있고 그 광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거듭 재정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 필요한 이념들이 더 많이 가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것의 이념들이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념과 제도에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가는 제 느낌으로서는 좀 더 많은 이념들, 좀 더 근본적이다는 의미에서의 레디컬한 그런 이념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책도 이 고리란 책도 그런 맥락에서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 예. 아까 강연에서 이제 아마 시간이 좀 한정되어서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독자로서 제 개인의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제 광장에 이제 답이 있다 이제 했을 때 어, 선생님께서는 이제 개념의 절취, 탈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광훈 등의 그 국민 저항권 역시 이제 어, 시민들의 어떤 광장의 힘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하고의 구분점을 명확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정치학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도 강연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독자로서 사회자가 질문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정광훈의 이그 집회, 소년보의 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같은 경우가 어, 네, 지금 문장이 올라왔는데 그게 아, 구분이 이게 필요하 요거 예, 질문인 것 같은데 요건 다음에 하고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예를 들면 119 혁명이란 자기들이 그 서부지법을 침탈하면서 그 썼던 말들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이제 119 혁명이다라고 자기들이 어떤 그 혁명의 주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국민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탈취해가는 방식으로도 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국민 저항권의 그 맥락, 활용 이런 부분들을 준별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엄 2017년도의 거리하고는 다르게 2025년도에 이 일종의 거리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병적 징후들로서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1980년 광주를 자기들이 전유한다거나 국민 저항권의 개념을 전유한다거나 자신들 119 혁명으로 표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어, 맥락 속에 이렇게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터 벤야민의 1921년도 폭력 비판을 위하여라는 그 게발트 크리틱인데요. 게발트 크리틱의 그 크리틱이 되게 중요하다. 그 크리틱은 단순히 비평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그룹과 그룹 사이에 적대적인 구도를 설정해낼 수 있는 역량과 결합되어 있고 그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준별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 준별과 구별, 더 나아가서 성별의 필요까지도 성스럽다 할 때 성별의 필요도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이론적 그 근거로서 발터 벤야민의 그 게발트 크리틱 폭력 비판 혹은 폭력 준별 여기서 예를 들면 정광훈 소년보류의 게발트가 있고
광주에 또 개발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개발트를 분별해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크리틱의 이념을 많이 발굴해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짧은 일지를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갔는데요. 음, 아, 지금 정창기 선생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컴퓨터의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 있으신가 봐요. 음, 어, 캠도 없으시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올려주셔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창기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씩 할까요? 첫 번째, 민주주의의 잠자는 주권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가 끊어져가지고 점차 깨어나면서 다양성의 확대가 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켜 간다고 보는데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의 역할과 기능 없이 앞으로 어떤 방식이 이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12.3 계엄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선생님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기에 질문합니다. 아, 먼저 하고 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까지 다 하고 이제 두 번째까지 같이 하는 게 그럴까요? 그럼 두 번째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옴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따옴표이라는 그람시의 개념이 국제 정치 사회에서도 근래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가고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시각에서 권위라는 렌즈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의 역할과 기능이 없이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역시 그 중요한 부분은 그 직접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아까 12월 12일 날그 윤석열이 그 국민의 일부 국민들, 자기를 지지하는, 그리고 청년들을 호명하면서, 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간접화되어 있고 대의화되어 있는 이 집권 세력들의 관료제를 표하면서 이런 집권적 에너지, 집권적 힘들을 깨고 대통령인 자신과 자신을 계몽령이라고 지지하고 있는 이 시민들, 특히 청년들을 호명하죠. 그 청년들 사이에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중간 권력이 없는 이런 막 간접 권력이 없는 그 상태로 바로 직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호명합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방식이 있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아주 중요한 이론적 자신들의 N차 기업을 유지시키고 그걸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의 이념으로서 직접성을 강조합니다. 너희들과 나는 바로 직접 만나고 있다. 바로 중간에 아무것도 없앨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내용인 것이죠. 이 직접 민주주의와 이들의 모조 직접 민주주의와 혹은 N차 계엄이라는 것을 계엄령이라는 것을 배면에 깔고 있는 그 직접 민주주의. 결국 이거는 주권자와 주권 대행자와 주권을 위임한 자 사이에 바로 직결되어 있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사실은 주권자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은 신민화하는 방식이고 자신들이 주권자를 표방하면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민화되는 과정의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와 보통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계엄 이후에 이런 방식의 주권자가 아닌 이런 주권자가 언제든 법 바깥에서 법 안쪽과 법 바깥에서 법 안과 밖을 규율할 수 있고 그걸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위상학적으로 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는 주권자가 아닌 방식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다른 방식의 주권의 발현을 사유할 수 있는 인론들이 있는 또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직접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죠. 이 계엄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한테 직접 다가왔던 두 개의 직접 민주주의. 하나는 윤석열 청년들 사이의 직접 민주주의, 신민화되는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라면은
또 다른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 예를 들면 광장의 에너지가 뒤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레디칼한 의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그 에너지가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가 위에 있는 주권 대행자들을 이른바 조정환 선생님의 말을 따르자면 섭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때는 그 섭정의 주체는 인민만은 아닌 것이죠.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민이 국민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그 국민의 경계 바깥에 놓여 있는 많은 소수적 타자들, 비인간 사물들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방식의 거대한 어떤 에너지들의 연결체,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의한 섭정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예를 들면 국제 정세 하에서의 고리 상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새 것은 오지 않았다는 이 고리 공백의 상태 속에 어, 역시 이런 고리 상태는 아까 전에 그람시의 말을 따르자면은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 그 병적 징후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그람시 자체도 그 옥중 속에서 그 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끄트머리에 현대의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의 군주는 신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세속화하는 에너지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성화되어 있는 힘, 에너지, 혹은 신성을 참칭하는 에너지,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세속화할 수 있는 그래서 아래로 끌어내리고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더 레디컬한 의미에서의 직접성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세속화의 에너지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현재의 이른바 그전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극우의 이런 발응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동시에 스페인 같은 데서는 좌파 연합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트럼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이야말로 우리들의 경제적 에너지를 증강시키고 공동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있거니와 예를 들면 뉴욕의 조난 맘나리 같은 사람이 다시 이 그 시장이 되면서 하수도 사회주의 같은 걸 말하면서 공공화되지 않고 모든 것이 아웃소싱 되어 가지고 민영화됐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성의 증강을 통해서 부를 나누고 공통의 커머닝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살자고 주장하고 또 제도화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낡은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은 오지 않지만 항상 새로운 것은 이미 그 안에 언제나 이미 벌써 와 있었고 그것이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민주주의자 선생님들이라는 그 막스의 키워드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이미 와 있는 이미 와 있는 새 것의 에너지를 항상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향후로 미루거나 또 혹은 봉쇄시키는 이런 방식의 힘의 그 발현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비판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맥락 속에서 막스의 그 민주주의자 선생님들이라는 언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예, 우문의 현답으로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더 많은 현장 질문을 기다려 보고요. 사전 질문 주신 분 중에 이은석 선생님 계신데, 혹시 계시면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정 선생님이 손 드신 건가요, 지금? 손 들으셨다면, 예, 안녕하세요. 예, 손 드셨으면, 예,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석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 안 하시나요? 못 들었습니다. 네? 이현석 선생님 질문 선생님, 받으려다가, 이은혜 선생님 지금 현장에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나중에 대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윤인호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책 쓰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좋은 책을 이렇게 출판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정창기 선생님하고의 그 토론 내용 속에 신자유주의가 가고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시각에서 이제 권리 경쟁을 아마 지금의 이제 세계적 규모 혹은 수준 차원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 저는 그 지난 계엄 내란하고 또 빚조혁명이 지난 다음에 이 내란이라는 게 대체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가시화되어 가지고 충격을 주게 되는 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다중지성의 정원 역사비판 세미나에서 연속적으로 이 파시즘에 관한 그 텍스트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 제 관심사 속에서는 그게 이번 사건에서 그 시작됐다기보다도 2019년도 과거사 그 조사위원회의 장자연 사건 재심에서 비롯된 그 까탄, 그러니까 제가 정언해모하고 까탄의 문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까탄의 그 혐오 정동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 파시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꽤 수년간에 걸쳐서 준비되고 발전되어 온그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갔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기보다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윤인로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어떤 질서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로부터의 질서가 이미 상당 정도 도래해 오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음, 전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통치의 일반성을 상실하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정권으로 또 그 2012년이죠. 그 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트럼프 정권으로 또 한국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윤석열 정권으로 이런 식으로 어, 유럽의 뭐 오스트리아라거나 헝가리라거나 이탈리아거나 독일 같은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정권 형태로 안 나타나도 강력한 이제 야당의 형태로 이 파시즘적 권위주의가 생성되어 왔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란을 맞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 권위주의 혹은 극우 통치 혹은 파시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스로의 그 대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거의 뭐 십수년 경과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눈에 잘 안 띄었던 이유가 그것이 갖는 독특한 형태에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희 정권이라거나 전두환 정권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무력적으로 이 국민들의 주권을 뺏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 독재, 군사 파시즘이라고
이름 부르기도 쉽고 너무나 명료했었는데 지금의 파시즘은 그런 식으로 안 온다는 거죠.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어떨 때는 합리적 통치의 외양을 띠기도 하고 되게 조용하게 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이웃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혐오하는 그런 이제 정동적 정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살금살금 이렇게 와서 어느새 우리 눈앞에 있는 파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지점을 찾아냈는데 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자본주의를 한 국면 끌어올리고 제2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그 수단이 되면서 그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그 지점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지금 인지 파시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다시금 되살펴보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왜냐하면은 인지 파시점의 경우에는 사실상 막 통치라고 부르기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미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분류하고 또그 예측하고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그 각각의 개인들이 이미 주권을 상실하고 그 기계체제에 넘겨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뭐 군사력을 통해서 주권을 강타해 오는 것과 효과적으로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식의 그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파 시점 개념을 가지고 작업한다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가고 새로운 것, 이게 이제 권력의 수준에서 새로운 것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지파 시점이 이미 도래해서 작동하고 있다. 라는 시각에서 이제 어쩌면 지금은 고리 상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어, 그,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요 발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지파 시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늘 발표에서 앞부분에 그 익명적인 거, 이 윤인호 선생님의 고리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미지, 잊혀질 수 없는 그 이미지가 바로 김동현 씨, 지금 익명이 아니라 이제 그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 익명의 힘이라고 불리는 김동현 씨가 그 장갑차를 밀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김동현 씨는 익명으로 그 익명의 시민으로서 남아 있었었는데 이 익명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후의 우리 정치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왜 이게 질문으로 성립될 수 있느냐 하면은 AI 통치의 조건에서는 익명적인 것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 그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도 마찬가지, 어떤 사물적인 것들도 어드레스를 부여해가지고, 그 어드레스를 탐색하고 센서로 감지하고, 이럴 수 있는 기술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 익명적이고자 해도 어드레스화의 조건에서 다 주소를 갖게 되고 그 계산 가능한 것으로 전환이
되고 포획이 되고 행동이 유도된다라는 어, 점인데요. 그래서 익명적인 것을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개개의 사용자로 전환시켜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이제 체제에서 익명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그 정창기 선생님 첫 번째 질문 이미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요거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제 파시즘적 성격은 이미 사후적인 것으로 되었지만 상당 정도로 확인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인지 파시즘의 그 기준에서 보면은 유형이 달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기술, 특히 AI 같은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고, 정책 추진에 초점으로 삼지도 않았고, 카이스트 그 졸업생 입을 틀어막은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그러한 경로로의 발전에 대해서 약간 비껴서 있었던, 아니면 약간 억압적이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에 반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AI에 수십 조의 자금을 투입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AI 기본법도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그 한국이 그 졸지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 지금 세계 3위의 AI 대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의 관계에서 양자는 상당히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기반 통치가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이며 우리의 그 삶에 이 물민 다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미래 비전과 더불어서 현재 드러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좀 한번 그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이 인공지능 기반의 그 이재명 정부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차이, 이런 부분, 향후의 미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깊게 고민해 보고 있는 문제가 지금 아니기도 하거니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지 파시즘이라는 이 개념이 그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세공하고 계시고 좀 더 집중하고 계시는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27일인가에 그 경상대 그 막스주의 연구소 그쪽에서도 아마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예, 더, 2월 11일 오후 4시입니다. 예, 6월 참고해 주시면. 11일, 예, 예, 예. 참석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네. 인공지능이 막스가 말하는 그 일반 지성의 형태를 띠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많은 다중들의 집합적인 지성들이 착취의 형식으로 혹은 집중의 형식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일단 그 정도까지 선에서 지금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그렇게 이렇게 좋게 안 보는 쪽에 해당되는데, 통치의 기술, 통치의 방식으로서의 AI라고 말하게 되면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훨씬 더 거기에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인지 파시즘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전면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정부에 들어서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그걸 뒤집으면 제가 지금 책에서 말했던 그 익명적인 것의 에너지, 혹은 현자들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쿠데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 여지가 없다는 그런 문제 제기이기도 하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면 모든 것들에게 어드레스가 부여된다는 거, 모든 것들이 측량하고 계산 가능해지는 형태로 자리매김된다는 거,
정위치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항의 비판의 어떤 에너지라는 것들이 이렇게 관리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또 다른 방식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어, 미약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그렇게 그 위치가 계속 부여되고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가지고 익명성이 사라지는 이 과정에서 결국 중요해지는 부분은 또 다른 방식의 익명성을 창출해내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발굴되고, 그 익명성을 발굴해낼 수 있는 어떤 이념적인 틀들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이런 부분은 근대 초기 부분에 17세기 초반부터 시작되는 그 통치성에 관련해서 그 통치 비밀의 문제가 아주 깊게 또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카나 임페리라는 개념으로 통치 비밀이라는 맥락 속에서 논의된 것이, 예를 들면 그 통치 비밀은 아주 현대적인 판본으로는 왜 복면 금지 비밀, 복면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결합되어 있는 건데, 통치와 비밀의 관계를 위로부터 주어지는 통치 비밀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대항 비밀의 형태로서 저항의 에너지들이 어떻게 발굴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인지 파시즘 하에서의 AI 통치에 대항하는 위치가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위치가 사라지게끔 되는 대항 비밀의 개념 속에서 뭔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문학 텍스트인데, 그 최인훈 작가가 썼던 그 총독의 비밀이라는 그 연작 소설 속에 이런 대항 비밀의 형식을 표현해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좀 집중적으로, 물론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하고 연동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닌데, 노모스의 지하라는 이름으로 지하적인 것의 힘, 숨겨지고 가려지고 계산 불가능해져 있는 힘의 형태를 표현하는 그 지하성의 문제를 좀 더 깊게 발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 지하의 문제를 제기했었던 또 한 가지 정치적인 것의 쇄신에 연동되어 있는 것은 칼 슈미트의 파르티잔의 이론이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파르티잔이라는 이것도 바로 일종의 모든 현상 형태의 정치 체제 속에서 위로부터 계산 가능해지고 합리화되는 그 방식을 거슬러서 작동하는 그런 지하적인 에너지를 파르티잔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파르티잔을 선생님 말씀하셨던 인지 파시즘 시대의 새로운 어떤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에너지를 갖는 주체성의 형상으로 개념을 구성할 때 조달해 볼 필요가 있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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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은 이미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부드러운 파시즘으로,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인지 파시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기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연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사전 질문 주셨던 이은석 선생님 계시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시면 어, 제가 대독할게요. 이제 이인호 선생님이 주신 질문이 사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마무리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드러운 인지 파시즘의 시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하 아래로부터의 에너지를 어떻게든 그 익명의 힘을 전망하고 다시 불러내는 다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윤 선생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두 개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쿠데타가 있고 두 개의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참 이게 이은 선생님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이은 선생님 질문 안에 이제 제가 좀 의미를 넣어서, 이제 이은 선생님의 질문은 쿠데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라는 이제 질문 겸 이제 선생님 스스로의 생각을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다시 생각한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인지 파시즘에 맞서는 어떤 지하의 에너지를 또 새로운 익명들을 불러내고자 하는 어, 거랑 연결을 해서 쿠데타의 의미를 다시가 중요하죠. 생각하고자 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그, 죄송해요. 네, 제가 네, 이 선생님 질문에 너무 많은 감정이입을 제가 네, 하고 뭔가 이 강연을 이제 마무리해야겠다는 네. 멘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혼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 정확히 워딩은 쿠데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은 선생님께서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음,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렇게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없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4시가 넘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혹시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들 이외에 아니면 나왔던 얘기 중에서도 다시 한번 바로 잡거나 더 강조하거나 하고 싶으신 발언이 있으실까요? 음, 별, 따로 별다른 건 없는데 아마 들으시기에 되게 곤욕스럽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이걸 말로 풀어서 했을 때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의미가 이렇게 손상될 거를 우려했고 그러니까 대단히 걱정스러웠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 스스로가 대단히 경직된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텍스트에 대해서. 그만큼 저한테는 이제 이 텍스트 쓰는 과정이 되게 만만치 않았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 텍스트의 의미를 보존하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끝에 이렇게 문장을 읽는 방식의 것이 많아서 지금 준비되어 있지만 좀 덜 익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시기에 오늘 참석해 주셨던 분들한테 힘드셨던 부분 사죄드리고 향후에 이게 유튜브 또 공개되고 이럴 때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 경직된 태도에 대해서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말이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말이 전달하는 바가 이제 그걸 풀어서 설명했던 거와 다른 질감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재밌게 독자로서 읽었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책을 만나게 될 독자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강연회가 재밌고 또 이 책이 궁금하시다면 어, 지역 도서관에 이 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를 드리자면 3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홀란트 단체 초상화 정유경 역자님이 이 갈무리 출판사에서 새 책을 내셨는데 이 강연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처럼 많은 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요일에 이렇게 낮에 귀한 시간 같이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윤로 강연자님, 저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른 행사로. 다들 박수 치면서 끝날까요? 감사합니다.